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영양사 수업 첫 시간이죠. 그리고 오늘 과목이 뭐예요? 네, 식사요법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가 여러분들 잠깐 이제 먼저 첫날이고 첫 번째 수업이니까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제가 이제 저랑 같이 공부할 과목은 식사요법이고요. 저는 여기 교재 써져 있는 것처럼 이름은 이경연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간단하게 이론해서 들어갈 수업은 총 8주 과정이 들어가게 될 거고요. 3시간씩 8주잖아요. 그래서 24시간 강의인데 적은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좀 이제 주요 과목으로 들어가는 과목이고요. 간단하게 2017년도에 40회 영양사 시험이 있었어요. 그리고 올 12월에 이 40회 시험이 2월 달에 있었는데, 그죠? 첫째 주에 있었는데 41회 시험,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하는 41회 시험이 2017년도 12월 23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이라서 얼마나 다행이야. 그죠? 끝나고 나서 즐길 수 있으니까. 잘 봤을 때 이야기인 거고요. 12월 23일 날 토요일 날 41회 시험이 들어가서 좀 마음이 많이 급하실 거예요. 생각보다. 원래는 이제 7, 8월 강의 들어갈 때 아직은 내년이다 이런 여유가 있었는데 당장 올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2월 23일이 되는 건데 그 전에 39회 때까지 시험을 잠깐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 영양사 시험으로 있었던 과목에 영양학이 있었어요. 그리고 식사요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식품학하고 조리원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단체급식, 이렇게가 이제 메인 과목이었었어요. 단체급식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60문제, 40문제, 50문제, 50문제, 이렇게 해서 이쪽이 200문제였었거든요. 그 다음에 20점짜리 20과목 문제로 해서 생화학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생리학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영양교육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위생이 있었고 위생법규가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총 과목이 이제 하나, 둘, 셋, 넷 200문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100문제 해서 총 300문제였었거든요. 300문제였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전까지는 50, 50, 40, 60에 해당이 되는 이 과목들을 과락 과목으로 정해서 전체 300문항 중에서 60%, 그럼 180개잖아요. 180개 이상을 맞은 경우에 합격으로 처리한다 라고 했었었는데 이 180개를 맞아야 되는 데 있어서 영양학, 식사요법, 식품학 및 조리원리, 단체급식에 있어서 한 과목이라도 40% 아래로 맞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만점을 맞았어. 근데 식사요법을 40%에 해당이 되면 16문제잖아요. 15개를 맞았네? 그럼 떨어지는 거예요. 다 맞아도. 이런 식으로 이제 했었다가 39회 때 이 전체 과목을 다 과락으로 넣어버렸었어요. 전체를. 이거 생화학, 생리학, 영양학, 위생법규까지도 다 과락으로 넣어서 그때 합격률이 푹 떨어져갖고 한 54% 정도로 합격률이 낮아졌었어요. 그래서 이 54% 합격률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의료인 국가시험이잖아요. 의료인 국가시험인데 간호사, 의사시험 같은 경우에는 90%, 95%의 합격률이. 근데 우리는 50에서 60이거든요. 낮아요. 퍼센트가. 낮은 편이었었는데 54%로 훅 낮아졌다가 나중에 그때 49%까지인가 떨어졌었다가 이렇게 이제 보통 54%를 했었다가 40회의 시험에서 작년에 이제 시험에서 올해 좀 올 초에 시험에 바뀌었던 게 시험 문항이 9과목에서 몇 과목으로 줄었어요? 과목에서 몇 개 시험지로 줄었을까요? 시험지 자체는 4개로 줄었어요. 4개. 그래서 영양학하고 생화학이 첫 번째 시험지고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시험지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지 같은 경우에가 식사요법, 생리학, 영양교육이 두 번째 시험지예요. 그래서 1교시에 총 시험을 여러분들이 1교시, 2교시를 보게 되는데 1교시를 9시에 시작해서 10시 40분까지 시험을 보거든요. 9시에서 10시 40분까지 시험을 보시는데 그 시험 보시는 동안에 100분 동안 보시는 거잖아요. 100분 동안 영양학, 생화학을 첫 번째 시험지로 받으시는 거고 식사요법, 생리학, 영양교육 시험지를 또 받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2교시 11시부터 들어가는 시험으로 해서 식품학, 조리원리 시험지, 그 다음에 단체급식, 위생법규 시험지 이렇게 해서 과목이 한 과목, 두 과목, 세 과목,
4과목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과목이 정리가 되었어요. 여러분들 통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가 문항수가 그렇게 해서 결국은 40회부터는 문항수가 바뀌게 된 건데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영양학, 생화학에서 60문제, 식사요법, 생리학, 영양교육에서 60문제. 그래서 1교시에 120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그 다음 2교시에 11시부터 식품학 및 조리원리에서 40문제. 그 다음 단체급식 위생법규에서 60문제로 해서 300문제였던 시험지에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는 220문제로 줄었어요. 이해되시죠? 220문제로 줄으셨고요. 대신 마찬가지로 한 과목, 두 과목, 세 과목, 네 과목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60% 이상을 맞았을 때 합격에 해당이 되는 건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한 과목에서라도 40% 이하가 나오게 되면은 과락이에요. 그래서 불합격으로 처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뭐 다 열심히 하시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여러분들 과목은 총 4과목, 4개 영역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 거고요. 사실 영양사 시험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고요. 영양학, 생화학이라고 들어있지만 뭐 다음번 계속 이제 전공 수업 그 각각의 수업 시간에 들어오겠지만은 영양학 안에도 기초영양학, 고급영양학, 생애주기 영양학이 들어있게 되는 거고요. 식사요법 여기 안에도 식사요법도 들어있고 임상영양학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생리학도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영양교육도 들어가 있고 영양판정도 들어가 있어요. 교육, 판정, 생리학, 식사요법, 임상영양학이 다 들어간 과목이고요. 그 다음에 식품학, 조리 원리 같은 경우에도 이게 40문제로 줄었다 그랬잖아요. 여기 과목에가 식품학, 식품화학, 조리과학, 실험조리, 식품 가공, 저장, 그리고 미생물까지 들어가요. 미생물까지 들어가는 파트가 여기예요. 식품 미생물까지. 그 다음 단체급식. 여기 단체급식에도 여러분들 왜 식생활 관리, 구매, 경영 배우셨잖아요. 급식 경영, 구매, 뭐 인적자원관리 배우셨죠. 그 파트가 들어가는 게 단체급식이에요. 그리고 위생법규. 그래서 공중보건 뭐 이런 부분까지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 과목이 야 그거 뭐 식용과 나왔는데 영양사 면허증 한 번을 못 따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오히려 39회 때가 낮아졌었다가 제가 아까 39회 이전에가 거의 한 50%, 55% 정도가 합격률이었었다가 57% 정도가 합격률이었었다가 올해 봤었던 40회 시험에서는 합격률이 64.4%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행된 첫 번째 시험이었잖아요. 근데 합격률이 높아졌네? 오히려 높아졌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41회 시험을 보게 되는 건데 이 64.4%가 쉬워서 여러분들이 합격률이 높아진 게 아니에요.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현재 재학 중인 학생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고 아니면은 이미 이제 졸업을 하셨다가 떨어진 기억이 있으셨던지 아니면은 그래도 역시 전공 면허증은 따놔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생각을 하시고 공부하시고 공부 다시 하시려고 마음 먹으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절대 쉽지 않아요, 시험. 요즘에 대학마다 뭐 전문대학이 되었건 4년제학이 되었건 간에 대학에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학생 취업률이에요. 취업률이고 그 과목에서 합격률이기 때문에 그거를 높이기 위해서 대학마다 굉장히 열심히 시켜요, 학생들을. 그래서 벌써 지금 제가 알기로도 이번 12월 23일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12월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1월 달에 학교에서 특강들을 시켰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 특강을 지금 벌써 학교마다 7, 8월 여름에 한대요. 영양사 학교에서도. 그 정도로 학교마다 합격률을 높여주기 위해서 막 다들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64.4%라고 나왔던 퍼센트가 쉬웠나 봐. 이게 아니라는 거. 정말 열심히 공부를 시켰기 때문에 그만큼 이렇게 높아졌던 거였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공부해보셨잖아. 절대 쉬운 시험은 없잖아요. 쉬운 시험은 없어요. 아무리 쉬워도 내가 공부를 해봤었어야지. 했었어야지 이 시험지를 보고 나서 쉬웠네 라고 아는 거지. 공부 안 했는데 시험지 보고 어떻게 알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나름 이제 여러분들 지금 인강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실강으로 오신 분들도 있는데 나름대로 또 실강으로 오신 분들은 나는 인강보다는 직접 가서 그 선생님 침 좀 맞아보겠다. 침 무지하게 튀어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커뮤니케이션 되면서 한번 또 나름 오고 가는 시간이 있지만은 그래도 그 자리에 앉아서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겠다. 이러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러니까 독하게 마음 먹고 오신 거죠. 그래서 올 12월 23일일 거고요. 보통 그러고 나면 한 3주?
4주 정도 뒤에 합격 문자가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3주에서 4주 정도 합격 문자가 들어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의료인이기 때문에 이제 채용 신체 검사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정신 이상이 없는지, 신체는 건강한지 하는데 또 정신 이상에서 걸릴 수 있어요. 저 걸릴 뻔했잖아요. 정신 이상에서. 그래서 도대체 정신 감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랬었는데 순간 떨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 있는데 지금이 오전입니까 오후입니까 막 순간 헷갈리는 거예요. 나 정신 이상한가 봐 이렇게 생각했었던 적이 있었었는데, 아무튼 뭐 형식적이긴 하지만 채용 신체 검사서까지 해서 받고 나시면은 보건복지부 영양사 면허증 이렇게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전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해 보지만은 영양사 정말 괜찮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학생들한테도 누누이 하는 얘기지만은 여러분들 겪어봤잖아. 영양사 면허증을 가졌던 거하고 같이 못했던 거하고 다르잖아요. 있어서 내가 직업 선택을 아직은 안 하고 싶어 라고 하는 거하고, 없어서 내가 사실은 생각은 없어. 근데 사실 영양사 면허증이 없거든. 그래서 못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올해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반드시 합격하셔서, 일단은 220 문항 중에서 60% 이상으로 합격만 하시면은 사실 합격, 요즘은 공인인증에서 무슨 과목에서 몇 개 맞았는지 다 나오거든요. 자기 성적표 다 출력하잖아요. 뭐 300원인지 500원인지만 넣게 되면 공인인증서 있고 과목별로 점수 다 나오기 때문에 확인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응시료가 제가 오늘 확인해 보니까 무려 98,000원이나 하던데요. 그래서 98,000원이나 되는 응시료 아마 10월에 이제 접수하는 기간이 있더라고요. 10월에 접수를 하시게 되는데, 돈도 돈이지만은 반드시 합격하셔서 좋은 결과로 꼭 올해 보상 받으시고 내년 1, 2, 3월, 1월에 면허증 따끈따끈하게 받으셔서 내년 2, 3월에는 취업하셔서 이제 실무에서 또 직접 현장에서 경험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시험에 대한 내용은 간단하게 이렇게 제가 문항이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첫 번째 시간이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그랬고, 자,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 제 수업 들어가는 거면은, 자, 식사요법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건데, 식사요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식사요법에 생리학에 영양교육에 이렇게 세 과목이 같이 들어가게 되면서 60문항이에요. 60문항인데 그 중에서 식사요법은 문항수가 줄었겠죠. 그러면은 그래도 37문제 가까이가 나와요. 많이 줄지 않았어요. 그래서 37문제, 나머지 부분이 이제 뭐 10문제, 12문제 이런 식으로 줄은 거죠. 줄어서 식사요법 파트가 36, 37 정도로 해서 비중이 여전히 크다라는 거. 그리고 이 과락이 있게 되면 학생들이 시험 보시는 수험자들이 굉장히 이제 어려워하는 과목들 중에 꼭 과락이 나는 과목들이 있거든요. 정말로 희한하게 가끔 이제 우리 카페 이런 데 올라오는 학생분들 글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2년 동안 연달아서 179개로 떨어지냐고. 말이 안 되죠.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 이제 과락으로 꼭 걸리는 분들이 있어요. 180개 넘었는데, 또 180개가 넘었는데 과락으로 걸리는데, 이 식품학에 식품과학이 들어가거든요. 여기에서 또 약간 이제 어렵게 나올 때가 있다든지, 뭐 영양학이 올해는 좀 어렵게 나왔다든지, 올해는 단체급식이 좀 어렵게 나왔다든지 이럴 때가 있는데, 최근에 어려워지는 과목은 식사요법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최근에 한 2년, 3년 동안, 올해도 그랬고 작년, 재작년에 전체적으로 시험 보고 난 다음에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웠어요 라고 했던 과목이 식사요법이에요. 그래서 식사요법 과목이 단순하게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들. 식사요법이 굉장히 어렵게 나오고, 생각해보시면 학교에서도 여러분들 임상영양학, 식사요법 이렇게 배우셨잖아요. 근데 이 파트를 알려면은 우리가 아까 생리학 이렇게 같이 연결됐던 것처럼 우리 몸 안에서 어떤 식으로 기전이 일어나는지 생리학적인 내용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생리학 교수님 굉장히 잘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리학 잘 따라 들어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사람에 따라서 증상이 나타났었을 때 배가 아파, 설사가 나, 열이 나,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염증 수치가 올라갔어. 증상을 알고 난 다음에 혈액, 소변, 대변을 통해서 판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혈압이 150에 100이네. 이 사람 고혈압이네. 이 사람 공복시 혈당 수치가 130이네. 당뇨구나. 이런 식으로 판정을 하려면은 판정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판정.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생애주기. 지금 이 사람이 어지럽고 혈액 빈혈 상태인 것 같아. 근데 이 빈혈이 임신으로 인한 빈혈인지
아니면 유아기 아기 빈혈인 건지, 청소년기 생리로 인한 빈혈인 건지, 아니면은 채식주의자로 인해서 육류 음식을 너무 안 먹어서 발생된 빈혈인지, 그 빈혈에 따라서도 철분결핍성 빈혈인지, 거대저하성 빈혈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요즘에는 증상에, 판정에, 생애 중에, 그래서 식사를 뭘로 줄 건데 여기까지 물어봐 버리는 거예요. 연결시켜서. 예전에는 고혈압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야? 라고 했으면은 고혈압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나트륨이야 라고 끝났어요. 1차 문제는. 근데 요즘엔 이렇게 안 물어보고 어떤 예를 들어서 뭐 K씨 54세 뭐 몸키 175에 몸무게 90kg인 사람이 뭐 운동을 하던 중에 갑자기 뭐 심박동이 빨라져 오면서 답답함을 느꼈고 쓰러졌다. 그래서 뭐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봤더니 이 사람의 뭐 쭉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 가지인데 혈압에 해당이 되는 수치가 150에 98이 나왔더라. 뭐 등등등등. 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처방 해당이 되는 식사는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질문지를 쭉 보고 나서 이걸 보고 나서 판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쭉 본 다음에 이 사람 일단 175에 90 비만도 있고 쭉 보다가 이 사람은 지금 현재 혈압이 140에 90이 문제가 되는 건데 고혈압이 있구나. 그러니 이 사람은 고혈압에 맞는 식단을 찾아야 되겠네. 그래? 그럼 고혈압에 맞는 식단은 무엇인가? 라고 보게 되면은 일단 나트륨이 적은 것부터 찾아야 되는 포인트가 나트륨이 적은 짜지 않은. 그럼 나트륨이 적은 건 뭐야? 그럼 거꾸로 나트륨이 많은 건 뭐야? 라는 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장류라든지 김치류라든지 장아찌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빼고 찾아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나트륨과 더불어서 지방이 너무 많은 음식들도 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방이 많은 음식은 또 어떤 게 있지? 그럼 곱창이라든지 내장탕 이렇게 들어간 것들은 배제시켜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직접적으로 그래서 식사요법까지 네가 찾아낼 수 있어? 여기까지 묻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요. 식사요법 파트가. 그래서 어려운 건데 미리서부터 걱정되시죠? 어려워. 이거 어떡해. 이렇게 하는데 저는 제가 가르치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전공 파트가 식사요법, 제가 이제 식사요법 조리 들어가게 되는 건데 저는 굉장히 재밌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 강의를 들으시고 또 여기에 오시고 이랬을 때는 당연히 합격이잖아요. 합격해야지 라는 목적으로 당연히 오신 거고 시간 투자, 돈 투자, 열정 투자를 하신 거였고 근데 대신 이제 공부를 할 때 저도 그랬지만은 특히 중고등학교 때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교수님 마음에 들어. 열심히 하고 싶어. 근데 그 교수님 진짜 마음에 안 들어. 듣기도 싫고 목소리도 싫고 마음에도 안 들어. 이러면 마음을 닫아버리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그런 라인은 아니잖아. 그럴 라인은 아니죠. 이미 그럴 라인은 아닌 거기 때문에 과목에 들어왔었을 때 오픈하시고 열심히 들으시고 전공이잖아. 우리 전공. 그리고 또 언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전공이고 지금 내가 정말 열심히 들어놨다가 나중에 현장에 갔었을 때 나도 저거의 절반 이상이라도 써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오픈마인드 열어놓으시고 나서 재밌게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자 8주 동안 여러분들하고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잠깐 모든 과목을 들어가기 전에는 항상 차례를 먼저 보세요. 차례 맨 앞에 보시면은 자 식사요법 이론서라고 나와 있고요. 식사요법 이론에서 우리가 배우는 순서를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은 아까 제가 식사요법에서 대략 몇 문제 정도가 나온다 그랬어요? 37, 36 정도가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식사요법의 개요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 위장관질환, 그 다음에 간, 담도, 췌장질환 여기까지 2, 3장을 묶어서 소화기계라고도 해요. 소화기계 질환이다 라고도 보는 거고요. 그 다음 체중 조절 영양관리라고 했는데 체중 조절 그러면 예전에는 비만만 많이 나왔었거든요. 요즘엔 비만뿐만 아니라 거식증, 폭식증까지도 같이 많이 물어요. 요즘에 거식증, 폭식증 문제도 종종 나오고요. 그 다음 5장에 나와 있는 당뇨는 워낙 중요하게 많이 물어요. 당뇨는 특히 여러분들 인슐린이 먼저 떠올라야 되는 거고 당대사, 지방대사, 단백질 대사 그래서 대사 파트랑도 또 같이 물어요. 당뇨 환자는 어떤 식으로 몸에서 대사 반응이 나타나는가 이런 식으로. 또 6장 같은 경우에는 심혈관계 질환이잖아요. 심혈관계 질환 뭐가 떠올라요 여러분들? 심장, 혈관, 혈압, 고지혈증 이런 내용들이 바로 이제 심혈관계 질환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신장 질환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신부전, 신증후군, 투석, 그죠? 신장 이식, 결석 이런 내용들.
떠오르실 거고요. 그 다음 빈혈, 뭐가 떠오르시나요? 철분거필성 빈혈, 거대저가구성 빈혈, 이런 내용들이 있었던 게 떠오르시죠. 그 다음에 이제 더 들어가 있는 내용이 우리가 더 세부적으로 더 문제를 내겠다라고 작년부터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암. 워낙 이제 암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남자는 10명 중에 8명이 암 사망, 여자는 10명 중에 6명이 암으로 사망. 이라고 말할 만큼 암이 무서워졌기 때문에 물론 발병 인자도 많아졌지만은 진단을 잘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암에 대해서도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10장에 면역, 그 다음에 수술 및 화상, 그 다음에 호흡기 질환이 있는데 면역 부분에서 특히 나오는 파트가 알레르기예요. 알레르기. 그래서 알레르기 문제도 반드시 한 문제 이상 나와요. 알레르기 파트도. 그 다음 11장 들어가시면은 신경계 및 골격계 질환이라고 있는데 골격계 질환 뭐가 떠오르시나요? 골절? 그죠? 골절이라든지 골다공증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럼 뭐 칼슘, 비타민 D 뭐 이런 식으로도 떠올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 12장 마지막 그래서 선천성 대사장애 그러면은 아미노산 대사장애도 있고 당대사장애도 있고 그래서 페닐케톤 유레아 환자, 갈락토세미아 환자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 유당불내증 환자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 그 다음 내분비 조절장애, 성장 호르몬이 안 나왔었을 때, 너무 많이 나왔을 때, 갑상선 호르몬이 과다 분비됐을 때, 과소 분비됐을 때 등등등 이러한 내용들이 바로 내분비 조절장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차례를 보셔라 라고 했는데 이제 요즘에 지금 오늘 날짜가 이제 개강일에 해당이 되는 거고 오늘이 7월 3일이죠. 7월 3일인데 지금 현재 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지금 기말고사 기간이거든요.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때 학습, 공부하는 방법 그렇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저도 보니까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저한테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저한테 예술 쪽의 재능은 전혀 주시지 않았어요. 노래 절대 안 돼요. 춤 절대 안 돼요. 미술 절대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 그렇다고 그러면은 지식을 주셨느냐? 별로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사람마다 재능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왜 천부적인 재능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중간하게 준 재능은 차라리 재난이다. 차라리 없으면은 포기라도 해버릴 텐데 어중간할 때는 포기도 못하고 남들보다 뛰어나지도 못하고 이거는 정말 이제 재난이 될 수준에 해당이 된다라는 말이 있게 되는 건데 정말 뛰어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공부도 분명한 것은 남들보다 똑같이 공부를 했는데 더 빨리 습득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재능이 있어. 그러니까 남들은 10번을 봐야지 이해가 되는 게 저 사람은 한 번만 봐도 이해가 되는 사람이 있긴 있더라고. 근데 그 사람들하고는 애초에 경쟁하려고 생각을 하시지 말고 그냥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근데 우리가 시험이라는 것은 당락이잖아요. 공부, 합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합격. 몇 등으로 합격할 것이냐 이건 아니잖아. 적어도 60% 이상 맞아서 합격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자, 이러려고 했었을 때 제가 보면은 공부 못한 사람들, 공부 잘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공부 못한 사람들은 자, 오늘 이제 첫 번째 날 의욕이 막 충전해. 그래서 공부 너무 잘해야지. 선생님 오늘 우리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했어. 나 이거 다 외워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죽으라고 이거 하다가 하고 있으면 이미 이제 침만 질질 흘리고 있고 이미 자고 있어. 한 페이지 이상을 못 벗어나. 이걸 다 외워버려야지 생각을 하면은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차례를 보라 그랬었는데 항상 어떤 과목을 공부하든지 간에 제일 먼저 볼 거는 그 과목에서 말하는 목차를 먼저 외우세요. 목차. 항상 큰 제목 1번, 2번, 3번, 4번 이 목차를 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이제 식사요법의 개요를 설명을 할 거잖아요. 1단원에서 개요를 설명하게 되면은 오늘 개요 파트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를 4개를 얘기를 해요. 4개를 얘기하게 되는데 그 4개에 해당이 되는 중요한 단어가 임상, 영양, 관리, 과정이라는 NCP 과정을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병인식이라는 단어를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양 투여 방법이라는 단어를 설명을 할 거고요. 네 번째는 식품 교환군표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식품 교환군표. 그래서 이 4가지가 키워드거든요. 그러면은 다시 개요 파트에서 첫 번째는 임상영양관리 과정이래. 두 번째는 병인식이래. 세 번째는 영양 투여 방법이래. 네 번째는 식품 교환군표를 외우는 거래. 라고 해서 큰 키워드를 4개를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임상영양관리 과정은 다시 4개의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판정, 진단, 중재, 모니터링 이런 식으로 해서 4개의 단계로 나누어진대. 병인식의 경우에도 일반 병인식, 특별 병인식, 검사식 이렇게 나누어지고 일반 병인식 중에서도 연식이 있고 경식이 있고 그 다음에 상식이 있고 이런 식으로 나누어진대 라고 하고 영양투여 방법에 있어서도 경부, 장을 이용하는 경장법이 있고 정맥을 이용하는 정맥영양법이 있대 라고 외우는 건데 공부를 이제 조금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내용 중에서 연식이 중요하다라고 했어. 그러면은 이 연식 페이지만 주어라고 외우는 거예요. 근데 얘만 열라 외워놨는데 얘가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전혀 파악을 못해. 그러면 나중에 문제를 크게 물었을 때 어디서 나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확인 것 같긴 하는데 얘를 어디서 물었지 이렇게 돼. 그러니까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항상 큰 가지를 보고 그 다음에 가지치기, 그 다음에 작은 번호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세세하게 다 안 외워도 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그래도 7월, 8월에 먼저 준비를 하셨잖아요. 7, 8월에 먼저 준비를 하셨고 그러면은 9월, 10월, 11월, 12월 공부할 시간이 좀 있다라고 하시면은 7, 8월에 다 공부 못 끝내요, 여러분들. 어려워요. 굉장히 과목도 많고 어렵고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적어도 나는 큰 가닥은, 큰 흐름은 외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목차가 있고 식사요법 그래 오늘 수업 시간에 들었던 게 개요를 이야기했어. 소화기기 질환이 있대. 그 다음에 체중 조절이 있었어. 심혈관계 질환 얘기도 했고 신장 질환 얘기도 했고 빈혈 얘기도 했고 그 밖에 뭐 암도 있었던 것 같아. 선천성 대사 질환도 있었어. 골격 질환도 있었어. 이런 식으로 흐름을 한번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배웠던 개요에서는 임상, 병인식, 영양투여, 식품교환공표 4가지는 반드시 나오는 문제고 굉장히 중요하대. 이런 식으로 해서 흐름 여러분들. 그런 다음에 이제 먼저 우리 거 이 교재 정말 괜찮아요. 여기 교재 정말 괜찮기 때문에 이 교재 말고 학교 교재도 굉장히 여러분 두꺼운 책들 있잖아요. 학교 공부하셨던 책들. 그것도 이제 당연히 참고로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메인으로 이 정도는 다 외우셔야 되는 거고요. 이거 보고 이제 우리가 수업 끝나고 나면은 그 챕터가 끝날 때마다 바로바로 그 챕터에 해당이 되는 문제를 풀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작게는 30문제, 40문제 식으로 해서 30에서 40문항씩 문제를 풀 거예요. 문항씩 문제를 풀게 되는 건데 마지막에 여러분들 동영상 듣는 학생들 기간이 3개월, 4개월 꽤 긴 걸로 알고 있고 일부러 이제 인강으로 듣는 학생들 중에서는 실강 듣는 것보다 오고 가는 시간 줄이고 그 다음에 나는 2번, 3번 무한반복 들을 수 있고 이런 것 때문에 그 다음에 질문 게시판에 올려서 내가 질문할 수 있는 거 하고 해서 내가 3번도 들어야지 하시거든요. 해보셨죠, 여러분들? 전날에 들어가서야 막 너무 아까워. 자료라도 뽑아놓자. 막 이렇게 해서 하는데 들을 수가 없어. 그리고 어떻든 학원에 오시면 6시간씩 수업을 들으시잖아요. 엉덩이에 막 정말 욕창이 생길 지경, 땀띠가 생길 지경. 나중에 회원부 방석 갖다 놓고 앉아서도 들으시고 막 이러시는데 정말 힘들거든요. 6시간씩. 근데 인강도 6개씩 듣기 진짜 어려워요. 저도 들어봤지만 어려운데 그리고 이제 지금 1.0배속이잖아요. 이거를 1.2배, 1.4배, 1.8배, 2.0배까지 들어. 따라락. 그냥 시간만 넘기는 거죠. 그냥 안 들려요. 그리고 막상 그래서 듣느냐? 못 들어. 그리고 나서 이제 분명히 알차게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알차게 활용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꼭 올라오면서 욕하는 것이 있어요. 뭔 놈의 학원책에 답도 안 적어주냐? 왜 답이 없냐? 답 알려달라. 막 이렇게 와요. 근데 저도 답 정리 안 해놨어요. 이따 나중에 다시 문제 얘기하겠지만은 1번의 정답 5번, 2번의 정답 4번. 이거 안 중요하다니까? 5번, 4번 알로 온 거 아니잖아. 그럴 거면 여러분들 그 출판사에 나와 있는 책 사다가 답 체크해놓고 나서 외우시면 되잖아. 여기 학원 등록하고 학원 나오시는 이유가 뭐예요? 문제의 흐름 파악을 하고 이 문제에 따라서 왜 얘가 5번인지 왜 얘가 4번인지를 알아야지 응용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걸 알자고 오는 거지 5번, 4번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도 정확하게 응용하는 것까지 따라가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 정확하게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어차피 올해 이 책 보실 거고 전부 다 합격하실 거고 집어 던질 거잖아. 제 얼굴만 예쁘게 오려놓으세요. 그래서 집어 던질 거니까 그냥 막 다 쓰세요. 그냥 막 쓰시고 그 다음에 제가 질문하면은 질문했었을 때는 대답하시고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이 뭐냐면은 누군가를 가르쳐 준다는 생각으로 자, 내가 오늘 그러니까 앉혀놓고 인형이라도 앞에 앉혀놓고 미친 여자처럼 미친 사람처럼 얘기를 해도 돼. 진짜로 방에 앉아서 자, 오늘 내가 들었던 거 설명해 줄게. 오늘 들었던 내용이 이거였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래 라고 하든지 빈 종이를 갖다 놓고 나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한테. 오늘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이거야. 그러면은 막히거든 말하다가 막히게 되면은 진짜 좋은 공부 방법이에요. 그게 누군가를 알려준다고. 그리고 내가 내 목소리를 내잖아요. 내 목소리를 내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말을 해주려면은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우리 뇌에서 후두엽으로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설명을 해서 정리를 해줘야 되잖아. 그러면은 전두엽으로 이거를 정보를 옮기는 거예요. 옮겨놔야 돼요. 앞쪽으로. 앞쪽으로 옮겨놓으려면은 옮겨놓고 난 다음에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왜 중요한지, 이 순서가 왜 중요한지 설명을 해줘요. 내가 나한테 설명을 해줘. 그리고 내 목소리를 내가 내 목소리 낸 것을 내가 들어. 그러면 인지가 더 잘 돼요. 그러니까 소리를 내고 쓰시고 하시면서 공부 방법을 방에서 그냥 미친 사람처럼 틀어놓고 너 혼자 뭐하냐? 설명해 주세요. 설명하면서 그날 중요한 키워드라도 정리를 해놓으면은 나중에 기억이 나요. 그래서 최대한 공부 방법 활용하세요. 아셨죠? 자, 오늘 개요부터 들어갈게요. 자, 제1장 식사요법의 개요. 굉장히 중요해요. 세 문제, 네 문제 이렇게씩 나오는 파트예요. 지금 이거 제가 말했던 것처럼 임상영양관리과정, 병인식, 영양투여 방법, 식품교환표 반드시 빠지지 않고 나오는 파트예요. 무려 식품교환표 문제는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2개씩 나오기도 했었어요. 2문제씩 나올 정도로 순서 물어보는 문제, 계산하는 문제 이게 같이 연달아서 나왔거든요. 그 정도로 굉장히 잘 나오는 파트니까 4가지가 있었고요. 자, 식사요법은 의사의 진단이에요. 아직은 영양사가 아니라 의사의 진단에 따라서 영양 원리를 기본으로 한다. 그래서 그 질병이 무엇이냐, 종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영양의 대처와 식사의 실천으로 자, 밑줄 하세요. 첫 번째, 영양 상태를 증진. 자, 지금보다 좀 더 좋게 증진 밑줄 1. 그 다음에 질병 치료 밑줄 하시고 2. 체계화하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밑줄 하시고 3. 합병증의 예방. 4. 질병 재발을 방지. 4가지가 목적이 있대. 영양 상태를 증진하고 질병을 치료하고 합병증을 예방하고 질병 재발을 방지한대. 자, 첫 번째 키워드 알아놓으세요. 뭐라고 여러분들 1번 뭐라고 나와있어요? 영양관리 과정. 그래서 뉴트리셔널 케어, 영양, 뉴트리셔널 케어 프로세스. 그래서 대문자로 NCP. 그러니까 영양교사. 시험에서는 벌써 나왔거든요. 여러분들은 작년에 나온다고 했다가 안 나왔어. 그러니까 이번에 나올 수 있어요. NCP. 그래서 영양관리 과정. 실무 영양사가 환자에게 전문적인 영양관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바로 영양관리과정이라는 모델을 만들었다. 그래서 바로 전 과정을 표준화시키면서 체계적으로 연결시킨다라고 해서 4단계가 있어요. 단계를 알아놓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영양관리과정이라는 단계에서 첫 번째 1단계.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지 1번 판정, 영양 판정. 2번 그래서 이 사람이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고혈압이야, 당뇨야 이렇게 진단을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진단. 그럼 이 사람을 어떤 식으로 식사요법을 어떻게 시켜줄까? 영양 중재. 4번째, 이 사람이 지금 잘 하고 있는지 평가, 모니터링 해야 될 거 아니야. 4번째 단계, 영양 모니터링 및 평가. 그래서 자, 밑에 걸 외우세요. 영양관리 과정. 자, 크게 말하세요, 여러분들. 1단계 뭐라고요? 영양 판정. 2단계 영양 진단. 3단계 영양 중재. 4단계 영양 모니터링 및 평가. 자, 그래서 영양교사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왔었냐면요.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영양교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실무 영양사들이 체계적으로 이제 임상에서 뭐 환자를 처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과정을 가로 과정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판정 이후에 환자의 상태를 하는 과정을 나라고 한다. 가, 나에 들어갈 단어를 쓰시오. 그래서 2점짜리 시험 문제로. 그래서 그럼 그 모델에 해당이 되는 것은 가 자리에 뭐가 들어갔었어야 될까요? 영양관리 과정. 그 다음에 나 자리에는 2번째 단계. 영양 진단. 이렇게 들어가게. 그거 키워드를 쓰는 게 그 이제 문제로 들어가게끔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작년에 나왔던 문제였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 첫 번째, 그래서 판정은 뭐냐면은, 자, NCP 첫 단계로 그 영양과 관련된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 확인, 해석하는 과정이다. 넘겨보세요. 그래서 지금 그림으로 나타냈는데 영양 판정 같은 경우에는 먼저 맨 위에서부터 볼게요. 클리니컬, 임상조사라고 해서 왜 우리 병원에 가면은 혀 내밀어 보세요부터 시작을 해서 뭐 여기저기 검사하잖아요. 여러분 혀 내밀어 보세요 해봤죠? 내밀었었을 때 혀가 불투명한 게 정상이에요. 혀가 빨가면서 반질반질하면은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혀 상태도 보는 거고 눈도 보고 머리카락도 보고 피부도 눌러보고 이러한 여러 가지 검사. 그 다음에 다이어터리 식사조사. 뭐 채소류는 얼마나 자주 드세요? 고기는 얼마나 자주 드세요? 어제는 무엇을 드셨나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뭐 음주 이런 것들 물어보는 거 식사조사. 그 다음에 환자의 과거력. 혹시 가족 중에 어떤 암 환자가 있느냐 직계가족 중에 이런 거 해봤죠. 문진표. 그 과거력. 그 다음에 신체 계측, 몸무게, 키 이렇게 쭉 그 다음에 해보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생화학검사, 소변검사, 배변검사 이런 거 받아오잖아요. 이러한 것들 생화학검사 5가지를 통해서 판정을 한다. 자, 1번 보시면은 크게 보세요. 환자의 사회력 및 병력조사, 즉 판정 중에 하나야.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면 안 돼. 이거 지금 사회력 및 병력조사는 어디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다? 판정 중에 하나예요. 판정. 그래서 만성질환이 있느냐 없느냐, 수술한 적이 있냐 없냐, 지금 현재 뭐 약물 뭐 드시고 있는 거 있느냐, 뭐 여러 가지 물어보고 교육 수준, 직업은 어떠냐, 종교는 어떠냐. 예를 들어서 뭐 종교 중에서 이 사람이 이슬람이다 그럼 어떤 고기를 안 먹겠어요? 돼지고기 안 먹겠네. 뭐 힌두교다 그러면은 뭐 소고기 안 먹겠네. 뭐 이러한 것들도 뭐 종교. 그 다음에 수입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도 있고 나이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도 있고 성별, 또 혼자 사는 가구 구성이 많아지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더 부실할 거 아니야. 가구 구성. 그다음 흡연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일상활동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인식 태도를 알아볼 수도 있고요. 자, 신체 계측, 신장, 체중. 특히 체중 같은 경우에가 더 중요해요. 최근에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의도했으면 상관없어. 의도하지 않았는데 체중 변화가 10kg 이상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갑자기 살이 빠졌다. 갑자기 살이 쪘다.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체중. 굉장히 중요하고요. 상완둘레. 여러분 상완둘레 어디야? 상완둘레 어디일까요? 상완근. 그럼 3두근, 2두근 할 때 어디야? 보디빌더들. 할 때 이렇게 앞쪽에서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 팔 보여드려야 되나? 살이 많아서 못 보여드려. 그래서 보면은 3두근이, 그러니까 여기 상완둘레라는 것은 어깨에서부터 팔꿈치 사이에 여기 둘레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쪽은 지방이지만 안쪽은 근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쪽을 통해서 피하 지방도 측정할 수 있지만 근육량도 측정하는 거예요. 상완둘레. 근육도 알 수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상완, 삼두근, 피부 두겹 두께. 그 다음에 엉덩이 분해 허리둘레. 그 다음에 BMI 등등등 이러한 신체 계측 또 해볼 수도 있어요. 다시 나중에 다 나올 거고요. 그 다음 밑에 보시면은 생화학적 검사 3번째. 체단백, 내장 단백, 면역 기능, 질소 균형, 혈액 판정 등등을 통해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나오는데, 자, 여러분들 오늘 첫 번째 제 수업을 듣고 나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저도 항상 이제 조심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제 수업을 듣고 나면은 뭔 말인지 너무 모르겠어. 너무 어려워. 모르는 말을 너무 많이 써. 그 다음에 말이 너무 빨라. 그 다음에 되게 잘난 척 하는 것 같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학생분들이 이렇게 이제 수업 들으시면서 얘기해 주시기도 하시는데, 일단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거 어려운 거 맞고, 그래도 우리는 전공이잖아요. 그래도 식용과에서 3년이든 4년이든 2년이든 어떻든 전공으로 들었기 때문에 익숙한 건데, 이번 학기에 제가 식품조리과 분들한테 영양학을 가르쳤었거든요. 영양학 가르치다 저 쫓겨날 뻔했어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한다며. 굉장히 어려워요. 정말 단어들을. 호르몬 대사 뭐 이런 얘기는 꺼내지도 못해요. 그만큼 이제 우리 쪽 파트가 쉬운 게 아니에요. 진짜 어려운 파트에 해당이 되는 건데, 용어에 계속해서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판정 나오게 되면은 제가 이제 혈장 알부민 수치, 그 다음에 혈장 콜레스테롤 수치, 그 다음에 뭐 림프구 수치 등등등등. 아까 오늘은 그냥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 아니면은 식사요법은 이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되는구나 라고 그냥 들으시면 돼요. 오늘은
다음번에 어차피 다 나올 거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알부민 같은 경우에도 우리 혈장 알부민 같은 경우에도 3.5에서 5.0g/dl에 해당이 되는 범위가 정상 범위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혈액 검사를 해봤더니 이 사람의 혈액이 2.5g/dl가 나왔어. 라고 하면은 이거 정상 수치 알려주지 않아. 알려주지 않게 되면은 이 2.5를 보고 나서 이 사람은 지금 혈액 내 단백질이 부족한 상태예요? 많은 상태예요? 부족하구나 라고 판단을 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2.5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2.5만 알려줘.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상태가 이 사람이 260mg/dl라고 알려줬어. 그러면은 260이 많대는 거야? 적대는 거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에는 200 아래가 정상이에요. 그리고 240 이상이면은 그 콜레스테롤 혈증으로 판단을 내리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 사람이 260이라고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이 사람은 뭐예요? 그 콜레스테롤 혈증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200, 240 이런 숫자를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에 이제 하나하나 차례차례 나오는 건데 이런 식으로 정상 수치를 알아야지 이 사람이 부족한지 적은지 매우 부족한지 판단을 내리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혈액 속의 알부민이다, 콜레스테롤이다, 림프구다, 헤모글로빈 수치다, 이제 혈당 여러 가지 수치들이 쭉 나오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판정을 내리는 것을 우리가 생화학 검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들도 있고요. 또 약물, 영양소, 그래서 약도 어떤 거 드시느냐, 그 다음에 환자의 질환, 스트레스 등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도 있고요. 또 식사 섭취, 보시면 면담을 통해서 음식 섭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한다라고 해서 이제 영양 교육 시간에 이건 더 자세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부분은. 그래서 보시면은 24시간 회상법을 가장 많이 써요. 그래서 이제 어제 앉아서 어제 아침부터 어제 잠들기 전까지 뭘 드셨는지 물어보잖아요. 이제 물어보죠.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잠깐만 우유팩 좀 주실래요? 예를 들어서 어제 아침에 제가 간식으로 우유를 마셨어요 라고 했는데 우유 한 컵 마셨는데요 했는데 사실 이거는 지금 용량이 큰 사이즈잖아요. 보통 이거보다 더 작은 것은 200ml잖아. 그죠? 그러면은 얘는 지금 미리수가 300ml거든요. 그러면은 나 우유 한 팩 마셨는데요? 라고 했는데 그게 200인지 300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밥 한 공기를 먹었어. 밥 한 공기를 먹어도 집집마다 어떤 집은 밥그릇 사이즈가 이만할 수도 있고 어떤 집은 밥그릇 사이즈가 이만할 수도 있잖아요. 나 밥 한 공기 먹었는데 라고 했을 때 이만한 밥 한 공기를 드셨는지 이만한 밥 한 공기를 드셨는지 모르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24시간 해상법을 들어가더라도 이 분량보다 더 많게 적게 이걸 기준으로 얼만큼 이런 식으로 표준을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그건 영양 교육 시간에. 그래서 24시간 회상법은 그 전날에 해당이 되는 내용을 묻는 거고요. 섭취량 얼마나 드셨어요? 그 다음에 섭취 빈도 조사. 여러분들 왜 그런 거 하잖아. 뭐 술을 어느 정도 일주일에 몇 회나 드시나요? 뭐 고기류를 일주일에 몇 회나 드시나요? 이렇게 물어보잖아. 한 달에 몇 번이나 드시나요? 이런 식으로 빈도 물어보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은 식사 일기를 쓰죠. 보통은 짧게는 3일. 길게는 7일을 쓰는데 3일을 쓸 때는 어떻게 써요? 주말 한 번 끼고 평일 2번 끼고 주말이 2번이 들어가 버리게 되면은 변수가 커질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주말은 한 번 하루 들어가게 그 다음에 평일은 2번 들어가게 이렇게 쓰던지 해서 식사 일기를 써오라고 한다든지 그 다음에 에너지 계산을 해본다든지 자 이런 것들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음주 그 다음에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의치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왜 고기 왜 못 드세요? 그러면은 못 씹어. 씹지 않아요. 그래서 치아가 몇 개나 있는지 치아 손실 정도도 음식 저작작용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신경성 식욕 부진, 입맛, 미각 상실, 저작, 연화 문제. 저작은 씹는 거, 연화는 삼키는 거. 이러한 여러 가지 문화 종교에 따른 제한, 또 외식의 빈도 이러한 것들도 다 알아볼 수 있다라고 했고요. 임상조사, 아까 말한 것처럼 얼굴, 머리카락, 피부, 근육, 피부 상태, 탈모, 탈색, 염증. 여러분들 탈모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살을 많이 뺀 경우에 왜 대표적인 예가 굳이 살을 빼지 않아도 산모들 같은 경우에 아이 낳고 나서 보통 이제 아기들 같은 경우에도 베넷머리라 그래서 100일 정도가 되면은 베개에 막 비벼지면서 뒷머리가 막 빠져요, 아기들이. 그래서 100일 지나고 나면은 대부분 머리를 한번 빡빡 깎아주거든요. 근데 그 무렵에 산모들도 머리카락이 막 쑥쑥쑥 빠져요. 그런 식으로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이제 몸의 상태가 안 좋아지면서 그 다음에 갑작스럽게 체중 조절을 했었을 때 발생되는 후유증 중에 하나가 머리카락이 막 빠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머리카락이 최근에 많이 빠졌다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염증이 많이 생겨요. 그 다음에 뭐 부종 많이 부어요. 그 다음에 뭐 통증 등등등 이런 것들도 임상조사 5가지가 판정이 중요해서 제가 좀 길게 설명한 거예요. 판정이 있었고요. 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두 번째 무엇을 내린다? 영양 진단. 그래서 환자의 문제점을 찾아내는 거예요. 환자의 문제점을 도출하는 거고, 이거는 임상 영양사가 바로 이제 독립적으로 중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여러분들 준비하시는 건 뭐예요? 그냥 영양사죠. 임상 영양사 따로 있는 거 아시죠? 임상 영양사는 또 너무 좀 불리하지 않아요? 임상영양대학원을 또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3학기 동안 이론 공부를 하셔야 되고, 1학기 동안 병원에서 실습을 하셔야 되고, 그죠? 병원에서 실습을 또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시험을 또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전에는 그 현장 영양사 실무 경력이 3년이었어. 3년간 경력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 대학원을 들어가서 3학기 수업, 1학기 실습 해서 이제 졸업을 해야 돼. 졸업증도 있어야 되고 실무 경력도 3년이 있어야 돼. 아니 무슨 의사도 인턴 기간이 1년인데 무슨 영양사가 3년이야. 그래서 재작년부터 영양사도 1년으로 줄었어요. 실무 영양사 경력도. 그래서 그 임상 영양사도 보는데 임상 영양사 같은 경우에는 또 그 시험 보는 수수료도 30만 원인가 그래요. 그래서 저는 미리 일찍 따놨어요. 그래서 얼른 빨리 첫 번째 시행됐었을 때, 그 기회가 됐었을 때 빨리 땄었던 적이 있는데, 아무튼 이제 임상영양사 부분은 또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임상영양 부분에서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 거고요. 자, 진단이었어요. 그 다음에 중재. 영양 중재. 그래서 영어로 보시면은 Nutritional Intervention이라고 했는데, 개인, 가족, 집단을 대상으로 해서 영양 관련 행동, 그 다음에 긍정적인 변화를 목표로 해서 해주는 거예요. 밑에 박스로 넣어놨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영양 중재를 할 때는 이런 식품, 이런 영양소가 좋습니다. 이렇게 또 개인적으로 교육도 시켜주고요. 저는 이런데 어떻게 할까요? 상담도 해주고요. 선생님은 이 파트보다 한번 먼저 정신과를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간호과도 한번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타 분야와 협의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넘기세요. 그래서 네 번째, 영양의 모니터링 및 평가라고 해서 바로 이제 잘하고 있는지 체크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양 관리 과정의 진행 정도 잘 가고 있는지, 그래서 단순하게 관찰이 아니라 증후라든지 증상을 통해서 영양 결과물, 지식 습득 정도도 달라졌고 영양 상태 훨씬 더 몸이 좀 좋아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환자도 전에는 당뇨 수치가 200이었는데 이번에 음식 조절하고 났더니 180으로 떨어졌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임상 건강 상태 결과물, 그다음에 환자도 전에보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훨씬 쉽고요. 음식도 조절하기가 좀 더 선택하기가 쉬워졌어요. 이런 식으로 환자가. 그리고 건강관리 유용성과 비용. 전에는 약을 2알씩 먹었는데 지금은 염증약을 1알로 줄였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지 내원횟수 이런 것들도 체크해 볼 수 있다. 자, 여러분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무엇을 말씀드렸나요? 영양관리 과정을 얘기를 드렸죠. 영양관리 과정은 몇 단계로 나누어진다? 4단계. 자, 첫 번째 뭘 한다? 판정. 두 번째 진단. 세 번째 중재. 네 번째 영양 모니터링 및 평가, 피드백으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설명했고요. 잠깐 쉬고 병원식의 종류 다시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실강이 좋은 게 뭐냐면은